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던 성은 평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왕포천이라는 작은 하천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선 또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그래서 이 하천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대단한 그동안의 궁금사항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러한 단서를 일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천 주변을 발굴해 본 결과 성 바깥쪽을 따라 폭 40m가량의 청회색 토층이 나타났다. 이는 이곳에 물이 고여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다. 그렇다면 사비시대의 왕포천 일대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산에서 이어내려온 성이 하천을 만나게 되자 다리를 만들고 그 바깥쪽으로 40m 폭의 해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의 하천과 직교되는 이 부분은 하천수의 증가라든지 범람에 의해서 성벽이 쉽게 이렇게 침식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에 많은 수압이 성벽에 걸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 말하자면 하천폭을 넓히는 그러한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천을 지난 성은 또다시 산을 지나고 평야를 지나 결국 부여시 동쪽 외곽 전체를 긴 성으로 두르게 된다. 1400년 전 사비성은 도시 전체를 성으로 두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고대 도시 중에서 이 도시 외곽을 긴 성으로 두른 것은 이 백제 사비성과 고구려 평양의 장안성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안성의 축조 시기는 593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사비성은 538년 성왕 때 백제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 중에선 이 사비성이 처음으로 이 도시 외곽을 긴 성으로 두른 것입니다. 이 산과 평지로 이어지는 이 도시 외곽을 무려 6.3km에 이르는 긴 성을 쌓아 올린 대역사. 이것은 백제의 토목 기술력의 성과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목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부후황의 이 뒷기절을 보면은 사달사사정, 여기에서 이 사달사사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후황에 사는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보면 귀인, 중구사, 소구이, 여기에서 귀인은 귀화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고구려, 신라, 가야, 왜와 같은 그 주변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유민이나 또는 전쟁 때 끌려온 사람들을 귀인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매라성 법리원 답 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라성 법리원에 있는 논 오형을 개간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석된 부분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이 서부후황에 사는 이 사달사사라는 사람과 또 귀인이 이 매라성 법리원에 가서 논 오형을 개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달사사 정, 이 정은 무엇이며 또 이 중구사 소구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간의 왼쪽 줄에 쓰여 있는 중구사 소구이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구자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부여신에 자리한 정림사탑. 탑 표면에 구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백제에 5도덕부를 두었는데 24만 호의 인구가 620만 명이다. 즉, 구는 지금의 명과 같이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이다. 고대 입구자가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단위였다는 건 광개토대왕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생구천, 남녀 1000명이란 뜻이다. 즉, 중구사 소구이에서 구자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 중 4명, 소 2명이란 뜻이다. 그럼 중과 소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일 텐데 무슨 의미일까? 당나라의 율령을 보면 3세 이하를 황, 16세 이하를 소, 20세 이하를 중, 21세를 정, 60세를 노라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해 특정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중과 소가 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한 것일까? 그 인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노동력의 징발이었었는데 조용조의 조에 해당하는 거죠. 용하고 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건장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렇다면 백제도 이렇게 연령별로 사람을 구분했을까? 삼국사기에 보면 북부 사람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현과 이산에 2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나이를 기준으로 토목공사에 사람을 징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간에 등장하는 중과 소도 사람을 나이별로 구분한 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자는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름 뒤에 기록돼 있어 그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정은 21세를 의미하고 중은 20세 이하, 소는 16세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 목간이 발견됨으로 해서 백제에서도 적어도 그 3층 이상의 혹은 4개층 이상의 중국하고 유사한 연령별 인력의 구분 체계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목간은 백제에도 연령별로 사람을 구분하는 호적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 이 목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후왕에 사는 이 사달사사라는 사람은 정이니까 21살 이상 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21살 이상 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 중구사, 귀인 중에 16살 이상, 20살 이하의 사람이 4명이고요. 소구이, 16살 이하의 사람이 2명, 그러니까 모두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라성 법리원에 가서 논5형을 개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왜 목간에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 목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간은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에 종이 대신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던 목간들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 목간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이 글월 문자만 많이 써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글을 연습하던 연습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 주걱 모양을 하고 있는 목간이 있습니다. 저것은 대체 뭘까요? 아마 두루마리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책갈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 목간은 문서라든가 또는 통행증으로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비성에서 발굴됐던 목간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목간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면보다는 이 글씨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4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글씨를 풀이해 보면 이 목간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던 것인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간의 한쪽 면에 쓰여 있는 글씨는 서정부의. 그런데 이 글자들을 보면 뒷면에 한 번씩 나온 글자들이다. 서는 서부 후왕할 때 서자고, 정은 사달사사라는 사람 이름 뒤에 붙었던 정과 같은 정자다. 그럼 오랑캐 이자는 무엇일까? 그 공남지 목간의 앞면하고 뒷면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면은 글자가 많은 뒷면의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경우에 그 앞면의 이, 오랑캐하는 이하고 뒷면의 귀는 그 불가문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여기서 이라는 것은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화의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그 동아시아에도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의 동아시아 제국이 나름대로의 화의사상을 가지고 주변을 이로, 자기를 화의 중심으로 놓고 주변 제국을 이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영토 확대 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토 확장에 더불어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랑캐이는 뒷면의 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쪽 면엔 또 다른 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한쪽 면에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목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간의 윗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끈을 끼우거나 못에 걸어놓기 위한 용도일 텐데, 그러니까 이 목간들을 여러 개 걸어놓고 보관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한쪽 면에 요약된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목간을 여러 개 걸어놓고 이 보관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기 위한 일종의 제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비성에서 출토된 이 목간은 여러 개의 목간들과 함께 보관됐던 문서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쌓는다거나 궁을 짓는 것과 같은 이 국가적인 대역사만을 문서에 적어놓고 관리를 할 텐데, 이렇게 논을 개간하는 세세한 일까지 목간에 적어놓고 관리를 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백제 시대 호적 관리가 치밀했다는 것을 이 목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간에서 한 가지 더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메라성. 무슨 성이 있던 지명 같은데, 자, 이 메라라는 이름은 사실 그동안 기록에만 등장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백제시대 유물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메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중국의 역사서인 남제서에 이 메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동성왕 12년 사범명을 정로장군 메라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동성왕이 메라 지역의 왕을 임명했다는 얘기인데, 왕이 왕을 임명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중국 기록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백제가 왕후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은 중국 문헌인 왕후 남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남제서 동남이 열전을 보면 그 백제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왕의 그 왕권 강화에 적극 협력했던 여러 공신들에게 왕후로 임명하는 기록인데, 중국 기록인 남제서에 의하면 백제 왕이 왕을 임명한 것은 매라왕만이 아니었다. 백제 동성왕은 면중왕 저근을 도안왕으로, 팔중후 여고를 아차광으로, 건위장군 여력을 매로왕으로, 그리고 광무장군 여고를 불사후로 임명한다. 왕뿐만 아니라 제후도 임명을 하고 있다. 또 같은 해의 전쟁 기록에서 중국 요서에 진출한 백제군이 위기에 처하자 대륙에 장군을 파견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자 장군 사법령을 매라왕, 찬소류를 벽중왕으로 삼고 해례군을 불중후로, 목간나를 면중후로 임명한다. 면중왕, 아차광, 매로왕, 매라왕, 불사후, 불중후, 면중후. 동성왕 집권기인 5세기 중반 백제왕이 임명한 왕과 제후들이다. 왕후로 임명된 사람들이 남제서의 경우를 보면 5년 만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시킨 다음에 교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지방관이 돼서 그 해당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에 왕후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흔적이 중국 역사박물관에 있다. 이곳에 보관돼 있는 한 점의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양직공도. 양나라 때 그려진 이 그림은 양나라 조정에 모여든 수십 개국 사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엔 각 나라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적고 있는데 그 중에 백제 사신의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 백제 사신 옆에 백제를 소개한 글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담노라는 구절이다. 담노란 무엇일까? 백제 담노제에 대해서는 중국 사서 양서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다스리는 성의 이름을 고마라 하고 읍을 일컬어서 담노라고 하는데 백제는 모두 22개의 담노가 있으며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 거하게 했다. 실제 백제 왕에 의해 임명된 왕들을 보면 대부분 여씨, 즉 백제 왕족의 성씨인 부여씨다. 그렇다면 이들이 22개 담노에 임명된 왕족일 것이다. 이 담노가 결국은 이 백제에 있어서의 왕후 제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왕 그 담노 지역의 왕은 주로 백제 왕의 근친 종친에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왕의 왕자 또는 왕제 또는 그 왕에 가까운 종친이 이 22개에 이르는 담노 지역의 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왕후제가 존재했다는 건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양직공도엔 백제의 국력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백제는 반파, 탁, 다라, 전라 등 수많은 소국을 거느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 전한 무령왕의 서신엔 비로소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됐다는 무령왕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듯 백제는 왕후제, 즉 담노제를 운영하던 강력한 나라였다. 메라성은 강성했던 백제가 왕을 파견했던 22개 담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록에만 남아있던 22개 담로 중에 하나였던 메라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목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간에 쓰여져 있는 31자의 글자를 통해서 사비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은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비된 도시였으며 체계적인 호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백제의 위상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에 의해 기록이 됩니다. 패배한 역사. 그래서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백제는 우리에게 한반도 남부의 일부 지역만을 지배했던 자그마한 나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간을 통해서 본 백제는 결코 작고 미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낡고 작은 목간은 찬란했던 백제의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